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시사 토크 인서울 진행을 맡은 이현경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장미여관이 부른 서울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요. 만만치가 않네 성월세왕이라는 게 이래 벌어갖고 언제 집을 사나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 이런 가사인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이 그런 노래가 있었어 하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사실은 못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살이의 해법을 제시할 경제 토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가정불화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이면일 텐데요. 이슈 토크 시간에는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가정불화의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토크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나오시면 제가 여쭤볼 말이 많은데 우선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는 서울 시민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서울은 부동산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 한 가지만 추천하신다면 뭐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네. 이유는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혁신 성장, 혹시 혁신의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당장 끝나지 않을 그렇죠. 요소이거든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재테크라는 것은 단숨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애에 걸쳐서 꾸준하게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본다면 이제 주식이 제일 추천하고 싶고요. 부동산은 이제 저금리, 제로금리 시기가 거의 끝무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한다면 두 번째 정도이고요. 이제. 부동산은 금리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다른 요인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소득이 증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주택 가격에는 우호적인 요소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비우호적으로 하나씩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정점에 거의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조금 길게 본다면은 주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싶으시다. 이인철 소장님은 어느 부분을 좀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지난해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 투자 대상 가운데 달러, 네. 국제유가 빼고 국제유가 나머지 자산은 다 올랐어요. 작년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은 그렇지 않죠. 국내 주식 투자에도 수익이 많았고요. 해외 주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상화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된다. 지난해 것이 올해 수익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작년이 올해 같으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소장님 얘기처럼 저는 이 재테크는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딱 올해 한 해만 하고 올인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코스피가 좀 주춤해요. 3,200 갔다가 3,000선까지 막 내리고 네. 미국은 금리가 오르니까 서서히 긴축 얘기도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환경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옛날처럼 제로금리 시대에서 이제는 저금리는 조금 막을 내리면서 서서히 금리가 변동된 시기구나 네. 라는 걸 감안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한다라는 네. 편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저는 사실 B2는 백전백패고요. 네. 지난해 물론 승률이 좋았습니다만 네. 그러나 저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하라. 작년에 사실 펀드 빼가지고 간접 투자하시다가 속 터져 못 살겠다 직접 그렇습니다.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 투자 방식 그리고 분산 투자 방식을 권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내로 승부 볼 거라면 이거에 기웃거리고 저거에 기웃거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재테크 차원에서는 긴 호흡으로 오래만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박탈감 때문에 지난해 이 상승에 편승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유자금 갖고 주식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에서 탈피하는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수수료 조금 내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자라는 편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 있게 하면 좋을 텐데 대부분의 여유 자금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특히나 서울의 청년, 중년, 노년은
나름대로 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위한 알짜배기 경제 정보를 좀 토크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고 두 분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85점, 다소 행복 수준으로 행복지수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층 이동성 조사에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서울 민심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데는 노동의 대가만으로 자산을 모아왔던 이른바 일개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큰 몫을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코스피는 2019년 말보다 30.7% 상승했습니다. 1년 새 서울 지역 주택 가격도 10.7%나 뛰었습니다. 반면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8년 5.3%에서 지난해 0.7%로 3년 연속 내림세입니다. 불안 심리와 절박감에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 암울한 미래를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은 없을지 화끈한 시사토크인 서울에서 새로운 서울살이의 해법을 모색합니다. 네, 지난해 새로 생긴 단어인 것 같아요. 동학개미. 그러니까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이 많이 불었었는데 사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주식 매수 규모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만 4천만 개가 넘었다고 집계가 됐는데 사실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게 이 작년의 주식 투자였는데요. 인철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 주변에도 안 한다는 사람이 가정주부를 포함해서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일을 하는데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미화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60대 내지 70대 분들이세요. 근데 점심시간에 이제 탁자에 3355 만나서 삼성전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특징은 뭐냐면 지난해는 20대, 30대가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종잣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소액을 가지고 혹은 빚을 내서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서 정말로 뭐 코스닥 우리 국내 증시의 명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좀 그동안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렸던 그 구조를 좀 깼어요. 네. 분명히 코스피 3000 시대에 여는데 주역이었고 그리고 또 그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해 특징은 뭐냐? 20, 30대가 돈 벌었는데 요즘은 60, 70대 어르신들 노후자금 그동안 예금 뒀던 부분, 적금 들었던 부분 하물며 보험까지 깨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않나요? 사실은 방어 장치가 별로 없는데. 맞습니다. 이런 목돈들이 들어오면서 주식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연초보다 코스피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작년에는 좀 굉장히 드라마틱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조정받을 만하면 오르고 올랐어요. 네. 조정다운 조정을 거치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주춤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서학개미. 네. 이제 국내 주식만으로 만족을 못하니 외국 주식, 테슬라도 사보고 애플도 사보고 네. 아마존도 사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 가상화폐는 더 많이 올랐대. 맞아요. 이러다 보니 올해 주식 자금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상화폐 투자하기 위해서 계좌를 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이 모이는 곳에 수익이 없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이렇게 국내 증시 열풍을 일었었던 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FOMO 증후군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네. 내가 이 상승장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조정만 보여. 그럼 나는 올라탈 거야. 삼성전자 살 거야. 이러시던 분들이 기회가 안 오니 자꾸 이제 외국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투자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가상화폐 좀 아세요?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자신의 감을 믿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소문도 듣고 하시는 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작년에 진짜 예.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놀랬던 게 열 몇 살 된 아이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린 걸 보고 그게 또 기사가 났어요. 예. 아, 정말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많이 늘어나긴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공매도 사건 이런 거 보면은 그 집단의 파워가 얼마나 세졌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제 수단을 커뮤니케이션 수단, 정보 전달 수단을 가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그 제로금리 하면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이제 닥치면서 디지털에 관한 디지털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한 7년 동안 정도, 7년에서 10년에 일어날 일이 1년에 왕창 일어난 겁니다. 아, 압축을 한 예, 거예요. 그 뜻은 한 7년, 10년에 걸쳐 벌어들일 이익이나 매출이 거의 1년에 다 앞당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식에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PER 같은 것인데요. 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하니까 가격이 막 뛰면은 퍼가 높아져 가지고 리스키하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퍼가 별로 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펀더멘털한 요소도 좀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갑작스레 디지털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갑자기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자본시장의 관계자들조차 사실은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야, 큰일이다. 우리 비상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요. 한 2개월 지나도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작년에 일어났던 것이 일부에서는 이게 좀 너무 버블성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것도 네. 있을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글로벌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 한 측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딱 맞는 적정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좀 과하게 가서 좀 당했다가 또 아니면 저평가됐다. 예, 과하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좀 과하게 되긴 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그전에는 계속 저축만 하다가 예금만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투자라는 영역으로 사람들을 좀 옮기게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긍정적인 않을까, 부분들이 예, 있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가상화폐 말씀하셨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노후자금 같은 경우를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거나 그럼 잘못되면 진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제 주변에 벌었던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전 체감으로 느끼는데 혹시 진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매년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예요. 아, 그날이 그날이 비트코인 10년 전, 네. 10년 전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초창기였죠. 네. 이게 과연 시중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유통수단이 될까? 이제 처음으로 피자를 시켰어요. 두 판에. 예. 비트코인 2만 개를 갖고 피자 두 판 배달이 왔어요. 아, 그 사람은 대박 났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원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 10원. 당시의 시가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은 얼마인데요, 소장님? 지금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네. 수입차 한 대 값이에요. 그 엄청나게 비싼 피잖아요, 진짜. 그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자, 그 정도로 변동성이 커졌어요. 여기에는 이게 2,100만 개의 네. 한정된 자원이 거의 8, 90%가 채굴이 돼서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이제 이 기관 투자가들이 가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트윗의 중심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기자들 매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뒤졌는데 뭐라고 했나? 요즘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뒤져야 돼요. 네. 아,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비트코인 주고 팔겠다라는 거예요. 네. 야, 조금 전에 1비트코인 갖고 전기차 하나 샀는데 네. 7천만 원 주고 다음 날 반밖에 못 사요. 바퀴밖에 못 사면 어떡해요? 이런 변동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산, 이거는 그러니까 하물며 굉장히 불확실성도 높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뭐 ETF가 만들어졌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네. 선물 거래가 된다. 이건 기관들의 농간이에요. 이거는 기관들은 선물이라는 건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내지만 가격이 내려도 이득을 가져가요. 제로섬 그렇습니까? 게임이니까. 그런데 개인은
내리면 수익을 내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지금 운동장에 뛰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과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실물이 있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식이 오르는 게 원래 이제 법칙인 거잖아요, 네, 대표님. 네,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되나요? 이거잖아요. 남들 다 샀는데 나 지금 사도 되는지 네, 네. 솔직하게 좀 답변 좀 네, 해주세요, 대표님. 그 이제 그 질문이 일단 잘못되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주식은 항상 사도 됩니다. 항상 사도 된다는 물론 이제 버블성이 강할 때는 조정을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주식은 타이밍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네, 예,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뒤를 쳐다보면은 너무나 뻔하게 보이거든요. 네. 저런 버블을 모르고 있었다니 저런 바보 같은 일이 이렇게 하지만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논쟁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내린다, 오른다. 주식의 거래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린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 한편으로 오른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 다 이렇게 반반돼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물어보는 것은 타이밍과 종목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은 정말 그 영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는 정말 이걸 자신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타이밍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권투를 하게 되면은 권투를 해서 권투 게임에 이기려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 주식시장도요. 자기가 가격 떨어질 때는 이걸 모두 피해가고 가격 오를 때만 내가 들어가겠다. 그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 올 때 비 사러 가는 거랑 똑같은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은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알면서도 좀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장에 계속 있어야 돈을 버는 거죠.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빠져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은 타이밍상 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제 이렇게 굳이 물어보시는 것보다 항상 내가 투자 시장에 어느 정도 발을 담궈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럼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리스크가 당연히 크거든요. 좀 분할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예, 분할해서 사시고 항상 내가 돈이 조금 남아 있으면은 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하면 찾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항상 이 시장에 내가 항상 발을 담그면서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주식시장하고요. 한번 커뮤니케이션하고 떠났다가 또 들어오고 이러시지 말고 네. 틈틈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타이밍이 어쩌냐 이런 부분보다는요. 네.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이 어디 있을까? 앞으로 잘 나가는 테마가 뭐 있을까? 그런 테마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게 뭐 있을까? 항상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측의 분야는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장에서 과연 누가 수익을 냈을까요? 연령대별로 성별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과 승률 차이는 누가 더 날까요? 전 답을 알 거예요. 30대 여성이 좀 낫죠. 30대 여성의 수익률이 1입니다. 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0대 남성 청년이 꼴찌예요. 뭔가 예, 왠지 이유를 알 것 같은 우리 느낌이에요. 엔지니어 웃고 있는데요. 네. 왜냐? 20대들은 조급해요. 빚을 낸 돈입니다. 빨리 오늘 5% 수익 내고 내일도 5% 수익을 내야 돼요. 네. 즉 단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타는 수익을 길게 보면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수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는 건데 그럼 30대 여성은 뭔데? 자녀들 돌반지 설날 받았던 세뱃돈 모아뒀다가 그래 이번 달에 삼성전자 한 주 사주고 다음 달 사주고 누적해서 이제 적금 개념으로 주식을 가져가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취직도 잘 안 되고요. 다 비정규직이고 게다가 알바로 조금씩 버는 친구들은 언제 집을 사요? 못 사니까 그럼 뭘 해서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저축만으로는 서울살이를 유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맞아요. 옛날 뭐 라떼는 네. 라떼는 7, 8% 은행 예금 있을 때는 원금의 2배 되는 게 10년 이내였어요. 12% 저까지 기억나요, 저.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IMF 때는 2자릿수 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로금리 시대고요. 지금 연 1% 안 주는 데가 많고요. 맞습니다. 이게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선진국들에 보면 경우를 보게 되면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 고착화돼요. 그러면 옛날처럼 예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금을 안 하냐? 저는 반대해요.
예금은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느냐? 종잣돈을 만드는 수단이고 내가 은행 거래를 통해서 신용을 쌓고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재테크를 종잣돈도 마련하고 돈도 불리고 무조건 돈을 목돈을 모으기 전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일타 거예요. 3, 4피쯤 이제 1차, 2차 건너뛰고 네. 난 빨리 성인이 돼서 빨리 끼고 싶은 마음에 이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서울시의 가구 특징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1인 가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경우는 소득을 만드는 사람도 양쪽이나 뭐 서너 군데로 분산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많이 준비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 노년분들에 대한 조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표님 그 집을 어르신들이 갖고 계셔도요. 예.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집만 한 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노후의 입장에서는 사실 재테크가 연세가 있으셔도 네. 하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사실은 평생 동안 축적해 놓은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집의 특징은 여기서 현금 흐름이 소득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벽돌을 필요할 때마다 벽돌을 몇 개씩 떼내서 팔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금으로 게. 만든 집 아닌 다음에요. 예,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분성이 없다, 나눌 수 없다. 이게 이제 집의 제일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이제 영목이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이제 종신토록 주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주고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너가 더 많이 대출을 받아갔으니까 돈을 더 내놓으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게 오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집값이 오르면요. 예. 그 차액만큼 상속인에게 주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택연금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하우스 리치 캐시프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은 많이 가지고 있고 주택 자산은 많고 하우스는 리치하고 예. 캐시는 푸어하다는 것입니다. 주군이 현금이 없다. 예, 예. 집은 많고. 예. 예를 들어 뭐 한 3억 원, 기준 3억 원에서 네. 이제 곱하기 하면 됩니다. 네. 6억 원 같은 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요. 예. 3억 원 같은 경우면은 만 70세에 받는다면은 월 한 94만 원, 95만 원 정도를 3억 원 정도의 예, 주택연금으로 예, 하면 예, 받으면은 월 한 94만 원을 죽을 때까지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내가 이 주택에 살면서 여기서 소득을 현금 흐름을 평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 나이가 요즘 한 70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주식 투자 열풍이 좀 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전에는 야, 나 빨리 죽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한 70대더라도 보니까 팔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또 새로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고 있고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이제 주가가 변화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결국 기술 기업이고 혁신 기업이고 테크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고 이런 것일 겁니다. 예, 이런 쪽에 주식에 종목을 하시기는 노후에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종목을 하시지 말고 네. 이런 종목들을 모아둔 ETF라는 게 있습니다. ETF라고 있거든요. 네. 뭐 ET에다가 F자를 붙이면 됩니다. ETF. 예. 예. 그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주식 종목을 10개, 20개 종목을 한꺼번에 같이 담아놓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전에 미국에 자동차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요. 자동차 회사가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3개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죠. 네. 나머지가 이제 다 없어지든지 합병되든지 그러는데요. 혁신 사회에서는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10개 기업을 모아두고 한 분야. 예, 그렇죠. 그걸 우리가 테마라고 그러거든요. 한 테마로 모아두고 예를 들어 3개 기업이 퇴출되었다 하면은 이 시장을 나머지 7개 기업이 들고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ETF는 큰 타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하필이면 그 퇴출되는 3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이제 돈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 기업이나 지금처럼 혁신 사회, 이런 테크 기업 이런 쪽에가 유망하지만은 여기에 투자할 때 내가 아무리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리
고민을 해서 종목을 고르더라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네. 혁신 ETF, 테마 ETF를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젊게 하되 예. 방법은 조금 보수적으로 정확합니다. 예. 접근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아까 이제 20대는 조급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마음이 이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장미여관 얘기도 했지만 뒤에 이렇게 집이 많잖아요. 내 거 하나도 없고 이 결혼도 이제 못하게 생겼어요. 예. 그럼 20대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자산에 어느 정도 지금 자기 갖고 있느냐 본인의 자산 여건을 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투자의 기본은 투자라는 건 근본적으로 100에서 자기의 나이를 빼면 네. 나머지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5이면 75%는 위험자산 주식을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주식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가도 되고요. 네. 근데 나는 70세야. 네. 그러면 30% 정도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달달이 나가는 돈이 예정돼 있고요. 그렇죠. 의료비며 나중에 써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앞서서 이제 노인분들은 뭐 이제 노년 위안에 이제 주택 한 채 있다면 주택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테크를 하는 20, 30대 목표긴 저는 욜로. 오늘 사는데 멋지게 살자. 전 이거는 좀 반대고요. 이 재테크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집을 사겠다 이런 목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파이어족처럼 난 한 번에 화끈하게 당겨서 쭉 놀 거야. 쭉 놀 거야. 네. 노는 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놀면 돈 있다고 소문나서 놀면 파리가 들끓어요. 돈 냄새는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네. 나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재테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좀 경계하는 대목이 뭐냐. 뭐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고 여기에 용도가 정해진 돈 그리고 이런 이제 반드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지난번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에 신혼부부가 전세자금까지 5천만 원 올인했다가 그거 떨어지다 보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돌려달라고 청원 게시판. 따상될지 알은 거죠. 이게 주식하고 예금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전혀 투자라는 건 자기 본인 책임이에요. 누가 얘기를 해줬든. 맞습니다. 주식 전문가가 이 주식 좋습니다라고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 사서 파는 건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공부를 하셔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문가한테 맡기라는 게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이분들은 전문가들은 내릴 때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손절매하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여주고 올라갈 때는 빨리 포트포트를 변경함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직접 24시간 업무하면서도 계속 화장실 가서 10분 쉬는 시간 내에 뭐 휴대폰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펀드를 고르고 이런 거는 전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9시만 되면 그렇게 회사원들이 다 화장실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 열릴 때 이제 보느라고 이제 그러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금 회사 나갈 날도 사실 40대 중반에 은퇴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창업을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 커오고 돈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재테크는 길게 해봐야지 단기전이 아니다. 마라톤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무슨 재테크를 하든 주식을 하든 아니면 뭐 부동산을 하든 가상화폐를 하든 자기 목표에 맞게끔 조금씩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걸 2-3계단 한꺼번에 뛰려고 하니까 탈이 생긴다. 왕도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또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라 금리가 변화라는 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투자 기회는 언제나 옵니다. 그럼 현금을 먼저 모으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비축해 두고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도 놓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마이너스 이제 자기 나이 정도 때를 뺀 나머지 금액은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처럼 투자 기회가 늘 뭐 10년 단위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또 언제든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려야지 지금이 아니면 전혀 이제 재테크에 어떤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말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거기에 다시 동참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재테크 투자법입니다. 네, 하나 남았다 그래서 급하게 샀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은데요. 준비하라. 네. 투자라는 게 꼭 금융자산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투자, 네. 예,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고 이제 금융자산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투자를 그러면은 시작하려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될까 하는 것인데요. 뭘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투자를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가 조그만 돈이라도 투자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관심이 가게 마련이고 그렇죠. 공부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일단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주식시장에 좀 배울 수 있고 그러실 테니까 이걸 이제 적립을 해서 넣으시도 좋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그 이제 두 번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기 자신한테 대한 투자입니다. 그게 최고긴 하죠, 사실은. 예, 일본에서 90년대 한참 이제 고령사에 접어들 때는 일본에서도 뭐 고독사, 그다음에 황혼이혼 뭐 이런 이야기들 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령사회를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니까 일본에서 잘 팔리는 책은 자격증 관련된 책입니다. 수험사. 자격증. 예, 예.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네. 뭐 손해사정인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대한 투자입니다. 인적 자본이고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1억 원을 넣어놓고 1%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 원을 넣어놓고 1% 나온다 하더라도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아이고, 예. 진짜 얼마 안 네, 되네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중에 한 2천만 원만 자기한테 투자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노후에 훨씬 캐시플로우, 인컴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잘해가지고요.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의 조언들을 좀 감안해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제가 투자를 잘해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에게 투자는 언강생식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유분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은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집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